자동차를 위한 레이더 신호 처리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뭐 일부 정당에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제 또 베껴 쓰는데 원래 이제 글로벌은 이제 그 표준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한국에서는 뭐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큰 기술의 축이 하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응용 분야로 보면 스마트 팩토리가 한 분야이고, 자율주행도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축의 중에서 하나입니다. 6G 이동 통신을 통해서 맨투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자율차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사용되는 이제 그 레이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자율주행이다 하면은 차량이 스스로 기계가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변 환경을 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간섭 없이 이제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변 환경의 인지인데, 그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오도메트리 또는 이제 이너셜 메저먼트. 요 이제 그 이동량을 측정하는 거고, 요것은 이제 관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쓰겠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하고 상관없는 레벨 0부터 해서 레벨 1, 2 해서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5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사람의 간섭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율주행에서 늘 꿈으로 보여주는 차는 알아서 가보이고 사람은 자거나, 그래서 뭐 자기들 친구들끼리 게임하고 영화 보고 놀고 뭐 이런 걸 풀 오토메이션 하는데, 레벨 5가 이제 뭐 언제 이루어질 건지 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5년 안에 레벨 5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 어디까지 와 있느냐? 2단계와 3단계 중간쯤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휴먼 드라이빙 시스템에서 ADAS라고 해서 이제 그 보조 장치로 사용되다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 보조 장치로 사용되다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 이제 될 텐데, 레벨 3가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럼 부분적으로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 내가 물론 뭐 핸들 앞에 앉아는 있지만 뭐 차가 속도를 빨리 갔다 앞차의 그 흐름에 맞춰서 내 속도가 빨리 갔다 느려 갔다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내가 차선 이제 앞차가 뭐 느려지면 차선 변경을 해서 차선을 잘 이제 이동을 하는데, 내가 차선 변경을 시도만 하면은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을 하고 다시 주행차선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4는 뭐냐? 레벨 5와 레벨 4는 거의 똑같은 단계인데, 레벨 4는 완전히 자동화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긴급시에 사람이 개입을 한다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사람 개입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거의 같은 단계지만 정말 위급할 때는 사람이 개입한다. 이게 이제 레벨 4입니다. 그럼 레벨 4가 왔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레벨 5에 근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레벨 3에서 레벨 4까지 올라갈 때 이제 극복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선 이제 이 자동차용 자율주행용 자동차 센서들을 살펴보면은 전파를 기반으로 한 레이더,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는 라이트, 광을 이용한 이제 라이다, 그다음에 이 비전을 이용한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한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는데 라이다는 이제 그 쉽게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쫙 그 주사를 합니다. 주사 스캔이죠, 그죠? 라인 스캔을 여러 번 해서 물체의 그 형태를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1초에 엄청나게 많은 스캐닝을 해야 되죠. 적어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기본적으로 옛날 영화가 한 1초에 24프레임을 했잖아요, 그죠? 한 면적을 1초에 24장을 찍는 건데 그 24장을 몇 개의 선으로 만들어지느냐가 되는 거죠. 선을 뭐 2, 5, 6개로 만드느냐, 뭐 5, 6, 8로 만드느냐, 이제 주사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졸루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다. 그럼 이제 라이다는 이제 일단은 굉장히 고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제한되어 있다. 뭐 200m, 300m까지 보기에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개가 끼었다든지 헤비 스노우폴이라든지 이럴 때 악천후에 좀 취약하다. 왜? 빛이라는 게 그 물체의 스캐터링이 일어나니까 카메라도 비슷하겠죠. 카메라도. 그럼 라이다와 카메라는 요놈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사진을 그냥 찍어서 이용을 하는 거라면 요거는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는 사생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센서를 해서 개인정보에 노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유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이놈도 또한 악취물에 이제 취약하다. 울트라소닉은 뭐 우리가 주로 후방에 주차할 때 쓰는 이런 정보인데 1, 2m 정도를 커버한다. 이러면 이제 전파를 가지고 이용해서 물체를 식별하는데 문제는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아주 식별하는 데는 좀 취약하다. 그래서 물체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카메라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라이다고 그 다음에 레이더인데 레이더는 이제 레이더도 점점 라이다처럼 스캐닝을 해서 이미지를 알아내는 이런 형태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라이다는 또한 이제 저가의 형태로 점점 레이더에 가까운 형태로 하고 롱 레인지로 하고 뭐 야간에도 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라이다가 레이더의 장점을 이제 이렇게 따오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가 레이더 스스로 이제 이 라이다의 장점을 취해서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놈은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밀리미터파 정도를 이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는 환경에 less sensitive하다. 악천후에서도 안 보이는 눈은 시각적으로 비주얼로는 안 보이지만 레이더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ong detection range 거의 300m, 400m까지 400m는 좀 쉽지는 않지만 300m 이상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rivacy issue 그러니까 카메라처럼 개인 프라이버시 그 개인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하지 그 개인 정보에 문제가 없다. 전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럼 뭐 운전하는데 개인 정보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레이더는 이렇게 차량용으로도 쓰지만 실내에서 서베일런스용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인들만 사는 데서 노인들의 움직임 같은 것을 비전으로 하게 되면 노인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데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뭐 낙상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침대에서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쌉니다. 로우 프로덕션 코스트. 라이더가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그러지만 아직도 수천 불 정도 대역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근데 레이더는 지금 뭐 언더 100불, 그러니까 뭐 80불, 납품 가격이 80불 이 정도, 100불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레이더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용 레이더를 보면은 미드 앤 롱 레인지 레이더, 뭐 롱 그러면은 이제 300m, 200m 이상, 미드 레인지 그러면 50에서 100m 사이, 숏 레인지 레이더, 이제 근거리 레이더이기도 하고, 또한 코너, 이렇게 자동차 양쪽 코너에 해서 옆측방도 볼 수 있는 그런 숏 레인지 레이더. 그 다음에 인캐리 레이더라고 해서 차량 안에, 특히 미국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어린이를 차에 두고 이제 내렸을 때 사고가 난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더, 요즘은 인캐리 레이더 의무 장착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레이더는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레이더에 송신 신호를 보내서 차량을 막고 이놈이 스캐터링된 신호가 수신돼서 이 수신 신호를 가지고 이 타겟의 특징을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파악하느냐 하면은 거리를, 레인지를 추정하거나 이 차량의 타겟의 속도를 추정하거나 그 다음에 내 정면으로부터 어떤 각도에 있는지 앵글을 추정을 해서 이 상태를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일정 거리 가까이 이상 가게 되면은 차량이 미리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피해서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할 수 있다. 레인지 에스티메이션은 간단합니다. 전파를 쏴서 왕복 거리 2R만큼을 이동하는데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딜레이 시간을 매저를 해서 거리 R을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빵 쏴서 맞고 돌아온 신호를 가지고 이 디퍼런스가 얼마인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쏜 신호와 수신 신호 간의 도달 거리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 매치드 필터를 이용해서 이 타임 딜레이를 매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딜레이를 가지고 거리를 읽어내면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전파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 전자파를 배우게 되면은 도플러의 속도, 도플러에 대해서 배울 텐데 도플러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 도플러 시프트는 이 파장과 속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도플러가 프리퀀시가 도플러 프리퀀시가 얼마를 일어나느냐를 읽어내면은 그걸로부터 차량의 속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송신 신호가 이렇게 특정 주파수로 가게 되면은 수신 신호는 도플러만큼 이 주파수가 시프트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신 신호의 주파수를 알고 있고 수신 신호의 주파수를 가지고 두 개를 곱해버릴 때는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도플러 프리퀀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죠. 타임 도메인 시그널인데 만약에 FD가 플러스 값이라고 그러면 이 주파수가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두 개를 코사인과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의 합의 성분과 주파수의 차이 성분이 나타나는데 차이 성분은 굉장히 낮은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우 패스, 낮은 주파수 성분만 끄집어내니까 도플러 성분만 남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요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가지고 주파수를 읽어내는 건데 어떻게 읽어내느냐?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주파수 성분을 읽어내면은 주파수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읽어서 근데 앵글 에스티메이션은 뭐냐면 내가 안테나를 이렇게 리니어 어레이 형태로 안테나가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다고 했을 때 송신 신호에서 가서 수신이 들어올 때 타겟을 갖고 들어올 때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웨이브 프론트가 똑같은 ET 페이스 웨이브 프론트가 있는데 안테나 둘 사이에 이렇게 요만큼의 위상차가 생기게 됩니다. 요 위상차를 알면은 요 앵글 세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 W는 2파이 FC 델타 타우. 델타 타우라는 것은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디퍼런스를 얘기합니다. 요 거리, 요 전파가 도달을 했는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죠? 요 더 걸리는 시간 델타 타우를 알아내면 되고, 요 델타 타우는 C분의 델타 R. 요 델타 R은 이제 안테나 스페이싱을 알면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걸 이제 읽어낼 수, 수직거리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레미 뭐냐 d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d 사인 세타를 빛의 속도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f 람다는 c라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 람다분의 d 사인 세타의 형태로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위상차, 요 W를 매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테나에 들어오는 신호와 요 안테나에 들어오는 신호 위상차를 읽어내면은 세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이제 타겟이 내 정면으로부터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알아낸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레이더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컨티뉴스 웨이브라는 얘기는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계속 신호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싱글 톤입니다. 한 개의 캐리어 프리퀀시에 대해서 신호가 쭉 나와서
갔다가 돌아오는 신호의 도플러 시프트 주파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면 속도만 읽어내는 이제 도플러 레이더 알아볼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퍼스트 컨티뉴스 웨이브. 이런 컨티뉴스 웨이브를 한순간 보내고 또는 한참 안 보냈다가 또 보내고, 그래서 이 퍼스트 신호를 가지고 레인지도 읽어내고 벨로시티도 읽어내고, 요걸 가지고 하는 퍼스트 도플러 레이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FMCW 레이더. 프리퀀시를 쭉 바꾸면서 이제 프리퀀시를 F0에서부터 쭉 증가를 시키면서 그 증가 프리퀀시가 변화되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FMCW라는 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주파수를 바꾸는 거니까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고, 컨티뉴스 웨이브는 주파수는 바뀌지만 웨이브가 끊김없이 계속 컨티뉴스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스캔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놈이 이제 요즘 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다. 요즘 이제 요 놈은 뭐냐면 오소버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해서 OFDM 통신에 이용된 통신 신호에다가 레이더 신호를 집어넣어서 서 캐리어의 레이더 정보를 얻어내서 이제 이 통신을 하면서 레이더의 기능도 하게 하는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FMCW 레이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하는 주파수 FC를 가지고 이제 프리퀀시 밴드위스만큼 B만큼 주파수를 쭉 증가시킵니다. 언제까지? 시간 TC 시간 동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파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파수가 늘어나면은 요 시간에 대한 변화가 훨씬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가 쫙 증가하는 신호가 갔다가 딱 하면 다시 또 원점에서 돌아와서 주파수가 점점 늘어가서 이게 반복되게 스캔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값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FC는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B는 밴드위스죠. FC부터 여기까지, FC 더하기 B까지 올라가는 밴드위스고, TC는 첫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파수를 쫙 증가시키는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철핑이라고 합니다. 철핑. 주파수를 쫙 증가시키는 것. 첫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철핑이라고 이런. 그래서 이런 철핑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24기가 대역에서 주파수를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는 자동차 레이더가 대부분이 초기에는 24기가 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4기가 대역이 이만큼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철핑을 했는데, 이 대역에 보면은 24기가의 이제 네로밴드 ISM이라고 해서 산업용 주파수가 요만큼 되는 네로밴드 주파수 대역이 있고요. 여기에 상당 부분은 이제 오버래핑이 돼서 그 조선 유조선 이런데 이렇게 그 유조선 탱크 레벨 이런 거를 읽어내는데 전부 RF를 많이 씁니다. 인더스트리얼 플루이드 레벨 센싱에 이제 겹치긴 하는데 차량이 일부분 오버랩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자동차용을 쓰고 있고, 여기 77기가 대역에 또 자동차용 주파수가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롱레인지 레이더는 이렇게 조금 더 좁은 대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런 이해를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송신 신호가 이렇게 0에서부터 TC 기간 동안에 주파수가 쫙 올라가는 철핑 신호가 송신이 되고, 그럼 이제 맞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수신 신호입니다.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랬을 때 차이는 뭐냐? 이게 해보니까 이 주파수가 송신에서 이만큼 가서 수신에서 이만큼 돌아올 때 이 두 신호를 겹쳐놓고 보면은 이 FB만큼의 이 비트 프리퀀시만큼의 차이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갔다가 오는 만큼의 딜레이 타우에 대해서 이런 FB가 행성이 된다. 그러니까 왕복 시간 동안에 걸리는 시간 타우에 대한 성분을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비트 프리퀀시 형태로 나타난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비트 프리퀀시를 우리가 알아내면은 이 비트 프리퀀시 속에는 바로 뭐냐? T분의 B 타우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이 타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프리퀀시를 알아내면은 타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적절히 잘 매니플레이션 하면은 이 비트 프리퀀시를 알아내고 이 비트 프리퀀시를 알게 되면은 타우를 알아내게 된다. 그럼 타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R을 알게 되는 거예요. 레인지. 타임 딜레이를 이제 이 R 이제 그 2R 나누기 C가 바로 타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트 프리퀀시를 알게 되면은 R을 알아내게 된다. 그러면 이 비트 프리퀀시는 뭐냐? 그 신호가 이제 송신 신호가 ST로 되어 있습니다. 이 ST는 주파수에 대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주파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이제 뭐 앰플튜드는 노멀라이즈 시켰다고 했을 때 2파이 FCT 더하기 ETC분의 ET 자산 이런 형태로 이제 신호가 나타납니다. 수신 신호는 이 송신 신호에 이 타임 딜레이 되어 있는 타임 시프티드 성분입니다. 물론 앰플튜드도 변화하겠지만 앰플튜드는 노멀라이즈 시키고 나면 타임 시프티드고 그래서 RT와 ST를 꼭 해서 로페스 펜타를 통과시키고 나면 이렇게 이제 2파이 요게 이제 비트 프리퀀시에 해당되죠. FBT 더하기 C분의 EFCR. 그래서 요 비트 프리퀀시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이제 타임 베리잉 신호잖아요. 그죠? 타임 베리잉 신호에 시간에 대한 함수는 요놈밖에 없잖아요. 물론 요 두 개를 곱해서 여기에는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켰다는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주파수 읽어내는데 요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려면 요놈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주파수 성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비트 커런트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 신호를 요 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앰플튜드가 적정히 원으로 비트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타임 베리 신호들이다. 이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요 신호를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샘플링을 하면 이제 이런 점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샘플링 인터벌이 TS. 이제 물론 샘플링 프리퀀시는 FS라고 표시할 수 있죠. TS는 이제 FS분의 1이 되겠지만 샘플링 인터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FFT를 해버리면은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뭐 항상 이제 둘 중에 뭐 타겟이 두 개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고 타겟이 하나밖에 없어 비트 프리퀀시가 하나로 나타나겠죠. 그 비트 프리퀀시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읽어서 레인징을 알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 레인지를 읽어내는데 뭐 10m다, 30m다 이렇게 되는데 레졸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0m 다음에 20m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10m, 11m, 12m 이런 식으로 1m 간격으로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레졸루션이 뭐에서 결정되느냐? 이 라지 T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지 T. 그러니까 레졸루션은 철핑 듀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런 어떤 그 철핑 듀레이션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런 싱크 펑션이 나오는 거죠. 이 싱크 펑션이 3dB 빔리스가 T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T가 크면은 클수록 이 레졸루션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3dB 빔 bandwidth of YT with duration T is approximately T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 프리퀀시 레졸루션이 바로 T분의 1이 되는 겁니다. TC의 이 T라는 게 아까 라지 T하고 똑같은 건데 첫 듀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주파수를 쫙 올리면서 얼마 동안 시간이냐 이건데 그러면 무조건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레졸루션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죠. 길게 하면 레졸루션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차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내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C를 무조건 길게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빨리 내가 이걸 정보를 읽을 거냐
그럼 차량의 이동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게 적절히 TC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TC 분의 1이 이제 비트 프리퀀시의 레졸루션이 된다. 그래서 비트 프리퀀시의 레졸루션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레인징의 레졸루션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약 이 TC를 하는데 결국은 이 TC, the bandwidth of chirp signal determines the range resolution. 그러니까 이제 밴드위스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TC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델타 R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비트 프리퀀시와 이 관계를 다 정리하고 나면 2B분의 C 이 밴드위스를 얼마를 잡느냐를 가지고 이제 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위스가 500MHz가 되면은 30cm의 레졸루션이 되고 1기가가 되면 15cm의 레졸루션이 돼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레졸루션이 좋아지는데 밴드위스를 많이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신호처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모든 주파수 성분에 일정하게 이 디바이스들이 하면 되는데 디바이스 부품들이 주파수에 따라서 반응이 리니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에서 주파수 쓰는 것도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maximum detectable range of FM signal radar. 도대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샘플링 프리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트 시그널을 할 때 샘플을 얼마나 여러 번 하느냐인데 그럼 샘플링을 올리면 올릴수록 좋지 않느냐? 샘플링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프로세싱 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맥시멈 레인지는 바로 이 FS에 의해서 결정입니다. FS는 이제 샘플링 인터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트랜스밋 파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파워는 충분히 세다고 가정을 하면은 주로 이 레인지의 맥시멈 레인지는 샘플링 프리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오실레이터에서 주파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로컬 오실레이터가 주파수를 쫙 변형시키면서 나오는 신호가 파워 앰프를 통해서 이제 송신 신호로 TX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면은 그 나갈 신호가 수신 안테나를 타고 들어와서 신호가 워낙 약하니까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적은 앰프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을 해서 송신 신호, 수신 신호를 가지고 믹싱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곱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이제 믹싱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송신 신호를 하는데 2분의 파이만큼 시프팅 된 놈과 그냥 되는 거 두 개의 믹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요놈은 인페이스고 요놈은 쿼드러츠 페이스잖아요. 인페이스의 신호와 쿼드러츠 페이스 신호를 가지고 둘을 합쳐서 두 개를 뭐 스퀘어 루트 xi 제곱 더하기 xq 제곱을 하면은 이제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고 페이스도 읽어낼 수 있는 거고 탄젠트 인플러스 xq분의 xi를 하면 이제 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로 넘어온 걸 가지고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데 디지털에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 FFT를 해서 비트 프리퀀시를 읽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velocity estimation은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트 프리퀀시를 읽어내면은 여기 가지고 레이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비트 프리퀀시가 처음 1번째 철핑, 두 번째 철핑, 세 번째 철핑, 네 번째 철핑에서 비트 프리퀀시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그걸 살펴봄으로써 도플러를 읽어내겠다는 겁니다. velocity는 이제 도플러를 알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첩을 여러 개를 보내서 이제 원 프레임 안에 여러 개의 첩을 보내서 L 개의 첩을 보내서 그 첩의 이 주파수의 변화를 보고 도플러를 읽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velocity estimation은
phase difference between adjacent chirp signal. 이제 그걸 읽어내겠다는 거죠. 2파이 x 델타 타우. 근데 이 델타 타우가 이제 이 델타라고 이 c. 그러니까 델타 파이를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기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c분의 이제 2 델타 r 이놈을 2 델타 r을 다시 표시하면 2vtc만큼 되는 거고 여기에서 fc 곱하기 c분의 2v 요게 이제 도플러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산 두 개. 그러면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개만 있을 때 그게 도플러가 정확하게 디텍트 된지는 알 수 없으니 여러 번 가지고 그놈을 평균을 취하면 안정된 도플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게 해서 얼마나 안정되게 얻어내느냐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 시그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런 여러 번 철핑된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요게 바로 이 첫 번째 철핑 n이 1이면 첫 번째 철핑, n이 2면 두 번째 철핑, n에 따라서 철핑이 쭉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달라지는 요 놈들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내는 건데 비트 시그널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 비트 시그널을 읽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트 시그널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느냐인데 요게 이제 요놈은 이제 그 A는 샘플링 인덱스가 있거든요. 여기 샘플링 인덱스. 샘플을 몇 번째 샘플이냐고. 요게 이제 한 개의 첩이잖아요. 요 뒤에 두 번째 첩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L 인덱스는 첩 인덱스예요. 첩 인덱스. 그래서 요 한 개의 첩 안에서는 이렇게 샘플링을 n번 하는 것이고, 그다음 다음 첩에 대해서 이제 L이 넘어가면서 L이 0일 때는 1번, 첫 번째 첩, L이 1이 되면은 두 번째 첩, L이 2가 되면 세 번째 첩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이 첩 신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제 도플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N 인덱스에서 샘플링이 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L에 대해서 또 샘플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요 놈은 이 디스크리트한 신호인데 FFT를 하는데 L에 대해서 FFT를 하면은 비트 프리퀀시를 읽어내는 것이고 요 L에 대해서 FFT를 하면은 이제 도플러 프리퀀시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ML이라는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이제 FFT를 하는데 2디멘셔널 FFT를 하는 겁니다. M에 대한 FFT를 한번 하고 L에 대한 FFT를 한번 하면은 이제 이 비트 프리퀀시 정보와 도플러 프리퀀시 정보 두 가지가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비트 프리퀀시 얻어내고 도플러 프리퀀시를 얻어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레인지와 속도에 대한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샘플 인덱스 n이 이제 0에서부터 쭉 해서 라지 n-1까지 가고 첩 인덱스가 0에서부터 라지 l-1까지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거든요. 이 매트릭스를 2D FFT를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살펴보면은 레인지 정보가 있고 타겟 정보가 있잖아요. 그 도플러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나타났네? 타겟이 두 개인 거예요. 요놈은 뭐예요? 요만큼의 레인지 정보에다가 요만큼의 도플러 속도를 가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또한 이만큼의 레인지에 이만큼의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요놈이 여기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레인지는 다르고 속도는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2D FFT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 신호들입니다. 이 레인지 FFT만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주파수가 딱 잡히고 이렇게 이제 이 레인지가 미터로 나타나면 실제로는 뭐 비트 프리퀀시가 나오면은 레인지가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축, 첩 인덱스 축에서 FFT를 하게 되면은 또 두 개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제 도플러 프리퀀시가 나오면 이렇게 벨로시티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타겟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신호가 밑에 노이즈하고 탁 구분이 되면 아주 쉽겠죠. 근데 이제 신호가 아주 약해지고 뭐 복잡해지면 이놈이 노이즈 레벨하고 비슷해져서
저놈을 어떻게 잘 얻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신호 처리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에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람다분의 D 사인 세타의 M은 이제 첫 번째 안테나에서 나타나는 값, 두 번째 안테나에서 나타나는 값, M에 대해서 안테나 인덱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물론 이 두 개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중간에 한 신호가 죽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정보를 못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놈들의 에버리지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앵글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3차원의 FFT가 되는 거죠. N에 대해서 하고 L에 대해서 하고 M에 대해서 물론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세 번 서로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 FFT를 해서 M이라는 이 FFT를 하고 나면은 세타의 정보가 정확하게 얻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적어도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해질 텐데 그럼 어떻게 많이 하느냐? 송신 안테나를 한 개를 써서 수신 안테나 4개를 하면 4개의 평균의 정보가 생길 텐데 송신 안테나를 2개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빨간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요게 위상의 페이스 디퍼런스에 대한 얘기죠. 페이스 디퍼런스 0,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TX2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4G를 띄워놨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4오메가, 5오메가, 6오메가, 7오메가로 이제 이 안테나가 이 신호를 받아두면 이렇게 주르륵 나타나죠. 이 안테나 안에는 이 두 가지 정보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버추얼리 펼쳐서 살펴보면은 송신 한 개에 수신이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버추얼리. 그러면 이제 8개의 정보를 가지고 세타를 얻어내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2개를 띄우고 송신을 세 번째 안테나를 하나를 더 두게 되면 수직으로도 이제 우리가 버티컬 앵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X 이제 요 2개만 가지고 송신 2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제 버티컬리 TX1과 TX2의 세퍼레이션을 수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버티컬리 값들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이 엘리베이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에지뮤셜 수평으로의 정보를 얻어내는 건데 이제 뭐 2개만 가지고 하면 수직 정보가 제한되겠죠, 그죠? 그럼 그걸 한 4개 정도 하고 수직으로 한 4개 하고 수평으로 한 8개 정도로 하게 되면은 안테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서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기가 쉬워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안테나를 여러 개를 쓰면은 각각의 안테나를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인 게 1번 송신 보낼 때 2번은 안 보내고 또 2번 보낼 때는 1번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TX1 1번 안테나의 캐리 프리퀀시를 다르게 하고 2번 안테나의 캐리 프리퀀시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 2개를 이제 오소고날 코드를 하든 위상을 여기는 이제 바이너리 페이스 시프팅해서 여기와 여기 위상을 다르게 하면은 또 위상이 다르면 서로 오소고날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놓고 이렇게 타겟을 잡아보면은 차가 진행해 가면서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 환경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각도마다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 각도에 대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여러 각도상의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찍어내면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이 건물들이 여러 개의 신호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건물들 환경을 이렇게 인지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의 성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요즘 이제 FMC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이 레이더를 가지고 신호를 사람 신호와 자동차 신호가 왔을 때 신호들이 다릅니다. 사람일 때 나타나는 이제 이 디스턴스와 타임에 대한 신호와 자동차일 때 나타나는 신호가 달라서 이런 놈을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면 아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차량이다, 이거는 뭐 자전거를 탄 사람이다, 이런 걸 구분해내는 것도 이제 한 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앞차를 이 디텍터를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신호가 내한테 간섭으로 나타나겠죠. 저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리젝션 할 거냐인데, 간섭이 없을 때는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신호가 있다가 간섭이 생기면은 이렇게 간섭 신호 속에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간섭 신호를 제거하는 기법을 쓰게 되면은 이 타겟을 다시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정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내 차가 쭉 몰고 가면서 측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사 기법을, 신세틱 어퍼처 레이더 기법을 이용하면 이 빈자리를 자동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여기 차량이 있고 차량이 없고 차량이 있다 이렇게. 아 여기가 빈 공간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내가 주차를 할 수 있겠구나. 자동 주차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냥 도로에서 차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벽에 음을 찾아내주는 사운드 프루프 월들이 있거나 위에 천장을 덮어놓은 이런 터널이 있거나 이런 거일 때도 이제 레이더 신호들이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비클만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 프레임들이 있으면 신호가 이렇게 묻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철제 프레임들을 알아내서 그 신호를 제거를 하면은 내가 타겟 신호를 얻어내는 이런 연구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를 아까 했던 여러 개를 놓으면은 이 두 개의 타겟을 보는데, 안테나가 작았을 때는 두 개의 타겟이 뭉쳐져서 마치 차량이 한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테나를 여러 개를 놓고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 두 개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늘리는 이유가 이 타겟 이쪽 각도에 하나 있고 이쪽 각도에 있고 각도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는 미모 안테나를 이제 쓰게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 물류 시스템 안에서 이런 타겟들을 이제 이 자동으로 내가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이제 그 환경이고,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이란 말이에요. 살펴보니 아 여기에는 고정물들에 의한 타겟이고 여기 이제 이동 타겟이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내는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물류 같은 데 이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고 모션 디텍션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로봇이라고 쳤을 때 내가 로봇이 이동하면서 내가 지금 직진하느냐 각도를 트느냐 이런 에고 모션들의 에스티메이션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앵글 시프트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자동으로 읽어서 내가 이제 타겟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직선으로 움직이다가 각도를 긋는다,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알아내는 이런 기법들도 이제 레이더에 응용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생각하면은 아주 좁게 보면 이제 레이더 신호 처리인데, 이 레이더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차량용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양로원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디세이블드 퍼슨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낙상을 하게 되면 낙상한 위치를 찾아서 알람을 울려준다든지 이런 데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동 물류 시스템, 뭐 창고 안에 로봇들이 움직여서 물건들을 움직일 때 앞에 방해물들이 나타나서 정지를 한다든지, 내가 뭐 어디까지 갔으면 이제 방향을 튼다든지 이럴 때 뭐 아까 했던 대로 쌀을 이용해서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간다든지, 또 내가 움직임을 내 스스로 디텍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 이제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라이더는 라이더대로 훨씬 더 스캐닝을 많이 하고 정확한 정보를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제 이 뭐 웨더 인바이러먼트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고가이고 굉장히 이제 환경에 비교적 아직은 취약한데,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이 라이더만큼의 이 그 주변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못 보지만
점점 안테나 수를 늘려서 레졸루션을 올려서 주변 환경의 물체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라이다에 비슷해가는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선에서 가면 이제 한계가 나오겠지만 레이더가 라이다 기능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함으로써 굉장히 보편적인 센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이다는 라이다대로 의미가 있고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레이더 신호 처리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